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비트코인이 논란 중이죠. 핀테크,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핀테크의 산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랜딩클럽의 경우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연결해줍니다.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랜딩클럽을 통해 직접 만나는 거죠. 전통의 택시회사는 택시를 보유하고 그 택시를 잠시 필요한 승객에게 임차해주고 그 대가로 택시비를 받죠. 그런데 우버가 등장해 차가 있는 개인과 차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택시회사를 중간에 끼지 않고 직접 연결을 시켜줍니다. 랜딩클럽이나 우버처럼 기존의 은행이나 택시회사를 대신해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개념적으로는 전통의 금융기관을 중간에 끼지 않고 결제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의 산물,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이상 열기의 본질은 이 플랫폼에 대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돈 넣고 돈 먹는 투기판이죠. 해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플랫폼으로서의 핀테크를 장려하는 정책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비트코인 샀어요? 금융의 미래가 거기 있는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요. 아니 뉴스는 너무 넘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가다가 TV나 라디오 혹은 뭐 신문지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이 개념은 설명 없이 기술 얘기만 하고 그리고 올랐다 내렸다 뭐 돈이 된다 안 된다라는 필요 있다 이야기죠. 없다만 얘기하는데 자꾸 주변에서도 물어봐가지고 사셨나요?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 네. 네. 개념을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이 중간에 전통 금융기관을 끼지 않고 금융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왜 플랫폼이냐?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면은 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가상화폐로 또 번역이 되니까 이걸로 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금처럼 결국은 전자금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개념적으로 훨씬 확장된 건데 예전에는 조개가 화폐였잖아요. 조개. 아주 예전에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에. 예, 그러다가 이런 데서는 튤립도 화폐 가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금, 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화폐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금은 동전 모양이 아니어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자연스러운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시면 종이에다가 숫자 놓고 이거 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겁니다, 되게. 종이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단 말이죠. 약속이죠. 예, 그렇죠. 국가가 거기 중간에 껴가지고 인정을 해서 종이가 돈이 되는데 그 다음은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카드가 나와서 카드. 카드는 플라스틱이에요. 금은 시대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무슨 돈이야. 더군다나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냈는데 물건을 막 줘. 그렇죠. 심지어 미래의 가치를 담보해서. 이상하단 말이죠. 굉장히. 금은 시대 사람들한테 바로 플라스틱을 보여주고 이것만 주면 뭐든 살 수 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하는데 이 신용카드라는 게 오래 안 됐어요. 1950년대 탄생했거든요. 처음 탄생한 게 다이너스 카드예요. 처음에는 회원도 100명인가 200명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어떤 사람이 밥 먹다가 내가 지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럴 때가 있는데 다이너스 실제 디너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받아주는 식당을 뉴욕 안에서 열 몇 개인가 구해요. 그런 다음에 외상카드인가요? 외상카드. 개념이라는 게. 일단 이걸로 나 신용 있잖아. 알지? 이거 일단 받아줘.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돈 줄 테니까. 외상 장부입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쓰지 그때그때 기록만 해두고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회원은 카드를 긁고 나중에 카드사한테 돈을 내죠. 그때 이제 수수료를 더해서 내죠. 그리고 가맹점은 일단 물건을 내주고 카드사한테 나중에 돈을 받죠. 수수료 떼고. 중간에 가맹점이 생긴 거, 그 카드사가 생긴 거거든요. 금은 시대 사람들한테 이게 이해하기 힘들듯이 비트코인도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 코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 오해가 많은데, 물론 화폐를 목표로 하긴 했어요. 근데 예, 현재는 가상통화. 예. 예, 현재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기능이 없어요. 뭐 여기서는 살 수 있다, 외국에 가면 된다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를 들어 1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일은 이걸 10잔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안 씁니다. 우리가 오늘 1,000원 주고 커피를 사고 내일 1,000원 주고 커피를 사는 것은 오늘도 1,000원이지만 내일도 1,000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거 왜 씁니까? 아깝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화폐 이런 건 사실상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내재된 기술이나 개념이 혁신적인 거예요. 금은에서 카드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혁신적이에요. 은행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에, 블록체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별거 아닙니다. 그냥, 기술 자체를 몰라도 돼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눠서 분산 저장해서 해킹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은행 없이 송금도 되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는 사고 팔고, 이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 금융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예요. 그래서 누가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폰지 사기 폭락하듯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난 한 달만 해도 시세가 굉장히 출렁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한다고 이미 불붙은 분들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본질이 그렇다. 예. 그래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한데 굉장히 정부가 질서 있게 장려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밖에서 그만하라는데요. 예. 몰라서 그래요. 중요하다는 걸 우리 PD가. 다음 기회에 전문가 모시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기존의 대화 전제 조건들을 일단 접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틸러슨 종북이네요, 종북.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종북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경우에 꼭 그 투트랙으로 우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니까. 예, 그렇죠. 백악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성명 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워딩이 바뀌지 않았다 수준으로 모호하잖아요. 애초에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하간 국내에서 정치인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하여 누구든 이런 말을 했다면 보수 매체에서 융단 폭격을 했을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도 종북만의 종북.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더 센데요. 일단 만나자. 그리고 북한이 원한다면 날씨 얘기도 할 수 있다. 당신이 흥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테이블이 사각형인지 둥근지도 얘기할 수 있다면서 우선은 얼굴 보고 앉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 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진보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해왔던 이야기인데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만납니까? 일단 만나거나 안 나오면 조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종북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미국에서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국 성적이 든 분들은 어딜 무슨 길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큰일 났네요. 자, 네. 다음 뉴스 뭡니까? 게다가 매파로 분류되는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면서 충돌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 김정은 축출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이제 뒤에 마지막 기회다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요거를 뽑아서 보도하는 데도 있어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빨리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요. 근데 이제 보수 매체에서 충돌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뒤를 뽑는
의도적인 거죠. 예, 의도적인 건데 여기서 목표가 또 여기 또 태극기 드신 분,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와 성적이 같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곤란하게 발언. 북한 김정은 축출이 목표가 아니다. 예. 비핵화가 목표다. 북한이 거꾸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체제는 인정해달라. 그리고 그게 있어야 뭐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목표 자체가 그건데 이게 다 종북. 큰일 났네요, 미국.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PD수첩 수사팀에 기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비열한 거죠. 왜냐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알면서 근데 이제 당하는 PD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작가들은. PD 작가들은. 근데 갑자기 집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체포되고 이러면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렇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목표 자체가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 그랬다는 게 이제 밝혀져 가니 당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 일을 했던 예. 검찰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죠. 예. 네, 지금 과거 사위가 최우성 조사 대상으로 꼽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다음은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을 JTBC가 전했습니다. 최 의원이 2014년 10월 달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을 때 자신의 집무실을 이용했다라는 건데요. 고맙다라는 인사도 했다고 돈을 전달한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이고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다음에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정원 장부에 적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어디 회기 중이니까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표결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어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는 하지만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일이 지나면요. 최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고요.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실제로 표결해서 23일 국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니까 뭐 하루 이틀 있으면 사라지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의회주의자거든요. 예. 그래서 무리하지 말자고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여하간 회기 끝나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24일 날 아마 영장 심사를 하겠네요. 예. 예,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 박수를 보낼 수는 없고 그렇죠? 네,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할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뭐 그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 뭡니까? 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자료 제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건데요. 측근이 받았던 비자금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 후 저희가 3부에 박주원 전 대표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DJ 비자금으로 특정해가지고 자료를 준 것으로 얘기되다가 자료를 줬다는 자체는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DJ가 아니라 DJ 측근 비자금으로 이거 회피 기동이라고 하는데 살짝 회피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DJ 측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세로 전환된 듯한 박지원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할 말이 많으실 거라 보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리얼이 있는데 그래서 제목 정도 좀 훑어볼까요? 예. 네, 다스 주요 협력사들의 갑질 넘은 횡포로서 견실한 기업이 폐업하게 됐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다스 정화경 부사장이 깊숙이 개입돼서 다스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아마 내일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스 정화경 부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지금 SM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다스 계열사가 아니라 이제 그
납품업체들을 흡수하고 있죠. 흡수 통합하고 있는데 사실상.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예. 소식들을요. 간단한 방정식은 처음에는 하청을 준다고 약속해서 시설을 막 느리게 하고 설비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가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클레임을 건다든가 적자를 발생시켜요. 그 회사에. 그럼 그 회사는 점점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납품을 제대로 예, 못하든가. 그 부실해지게 되죠. 예. 예. 그러면 그 계약을 끊어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더 가격을 낮추고 어느 순간 아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서 대신 공장을 인수해 줄게 직원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먹어버리는 과거에 대기업들이 해서 막 욕 많이 먹었던 예. 그런 게 그 밑에 단계 그러니까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회사들을 좀 걷어들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회사가 흡입하고 있다. 예. 네, 이번 회사 같은 경우에 양정공업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일요신문이 과거에도 해암과 DMI라는 곳이 이런 방식으로 인수됐다라는 식의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게 진행되어가는 와중에 그 전례가 있어서 일요신문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스가 그러니까 승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마 이제 보수 매체, 저는 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 매체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최근, 종편과 보수 매체는 주제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굴욕, 예. 예,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굴욕을 당하는 걸 기정사실로 해서 폭탄을 때려붓고 있거든요. 네. 네.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보수 측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먼저 이탈한 지지층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이례적인데 TK에서 많이 빠졌고요. 네, 뭐 당연히. 예, 50대하고 20대도 빠졌습니다. 20대 보수층도 빠졌을 거예요. 예, 네.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빠졌는데 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1.3%포인트 하락을 해서 69.5%입니다. 6주 연속 지난주까지 70%대 유지를 했는데 네. 살짝 60% 선으로 내렸었고요.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해서 24.6%인데요. 금방 말씀하신 건지 굴욕 외교 공사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됐고 또 지난주 주말을 거치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 지지층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네. 싶고요. 그래서 네. 자, 어제 네. 그러니까 주 통계를 내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주 중간에 내고 또 바로 나오니까 네. 주말에 다른 맞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반등을 했나요? 그러니까 69.8%를 반등을 했는데 월요일 날 11일에는 69.8%, 네. 12일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68.4%. 네. 그래서 이 12일에 월요일하고 그 이틀에 거쳐서 이제 굴욕 외교 또는 홀대 외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진행이 나왔거든요. 됐습니다. 네. 또 뭐 TV조선 80조 보도라든지 인종석 예. 80조 보도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네. 예. 북한과 대화하는데 80조를 달라고 북한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예. 어디 반인지 모를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 특사 논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었고 전반 예. 중동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캐러 갔다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보도죠. 네. 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든 간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보도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나왔어요. 보수 네. 매체 모르는 분들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엄청나게 융단 폭격이 있었고 네, 그런데 네. 수요일은 69.8.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그 후보의 투표층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통령 예 그리고 대표 예 후보.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그 보면 지금 이전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97, 8% 네. 그 문재인 그 대통령의 투표층에서는 94%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94% 네. 그리고 그 문재인 그 대통령 투표층에서는 한 91.5%로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몇 주 동안은 거의 미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요인으로만 좀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조금 더 봐야 복합적이다. 되겠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쏟아부었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계속 몇 달째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0. 몇 프로 올라갔거나 1% 올라갔거나 1% 떨어졌거나 그럴 일은 아닌 것 그래서, 같은데 예. 이제 흐름은 그렇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여전히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긍정표가 크게 높거나 우세합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민주당은 왜 급상승을 했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하고 연동돼서 가는데 네네. 민주당만 보통은 움직여도 0점대가 움직이거나 네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혹은 일단 많이 움직이면 1, 2%인데 여기는 한 3, 4% 요인이 올라가죠. 제대로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붙었나 하면 무당층에서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0.8%포인트 하락을 해서 3.5%를 기록했는데 이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반작용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사이에 그 소위 이제 보충이 집결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생각되니까 반대로 또 집결하는. 예, 그 새 원내대표 그 선출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 한국당 같은 경우 1.2% 상승을 해서 19%였는데 사실 이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이 모일 것 같으면 이쪽도 모여요. 네네. 그런 효과인 것 같네요.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 19.9%, 19.8%, 근데 어제 같은 경우 17.9%로 좀 떨어졌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숫자를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요. 4.2%포인트 상승을 해서 53.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54.2%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주로 진보층하고 20대, 호남, 경기, 인천 이런 쪽으로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당 상승률 4%대는 오랜만에 보네요. 네, 좀 상당폭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횡보세입니다. 0.1%포인트 상승을 해서 6.1%이고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박주원 그 논란이라든지 그 당내 내용들이 호남을 방문한 과정 속에서 많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붙는 사람도 있겠죠. 네, 바른정당도 금방 이제 반작용 말씀하셨는데 1.6%포인트를 하락을 해서 4.7%가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의 반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조사는 거의 소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 그것만 알려주냐, 주마는 이제 플리바게닝, 형량. 예. 네. 우리는 없는 제도죠. 예,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이 되고 네. 이제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높게 이렇게 나왔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쪽으로 논란을 틀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제도가 그러니까 수사 협조하면 형량을 봐주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플리바게닝 제도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 또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니까 반대한다 이렇게 물었는데 찬성이 57%가 나왔고요. 반대가 29.3%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찬성이 많이 나온 겁니다. 보수층은 반대하죠. 예, 보수층과 이상해요. 한국당 지지층은 이제 반대가 우세하고요. 그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지지층 가장 높은데요. 그리고 진보층, 중도층 그 대부분의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왜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저도 사실은 도입돼야 한다는 쪽인데 우리가 모르는 면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사 개요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효무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